저는 독일 미넨 금속공예박물관의 큐레이터 클라우스 바그너입니다. 25년간 유럽 전역의 금속공예를 연구해왔죠. 그런데 지난해 한 학회에서 들은 발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요강. 그것도 전 세계에서 단 2명만이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강이라니요? 21세기에 누가 요강을 쓴단 말입니까? 게다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도 못한다는 건 뭔가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난 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제 학자로서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심지어 그 장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금속공예의 권위자라는 저를 그토록 겸손하게 만든 그 기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말이죠.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미넨 금속공예박물관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큐레이터죠.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 분야에서는 꽤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날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금속공예 학회였습니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자국의 전통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 역시 독일의 졸링겐 칼 제작 기술에 대해 발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순서는 한국 측 발표 차례였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연구자가 단상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가 꺼낸 첫마디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세계에 단 2명만이 전수받은 스테인리스 요강장인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거였어요.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어이가 없어서 콧웃음을 쳤죠.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연구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요강이라니요. 그건 우리 조부모 세대가 쓰던 낡은 물건 아닌가요? 유럽은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수백 년 전부터 써왔는데 왜 한국은 아직도 요강에 집착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테인리스라니요. 산업용 금속을 왜 하필 요강에 쓰는 건지 의문이었죠. 차라리 고급 커트럴이나 의료기구라면 이해하겠는데 말입니다. 한국 연구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오직 장인의 손끝으로만 전수된다고 했어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고 틀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스꽝스럽다고요. 21세기에 손으로 두드려서 만든다니요. 산업혁명도 겪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연구자가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요강이었어요.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고 이음새 하나 없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더군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진으로야 뭔들 못 만들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정말 기계로는 만들 수 없다면 한 번쯤은 봐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 한국 연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접 그 장인을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학술적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기술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시간이면 그 기술의 허상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요강 따위로 유럽의 학자를 놀라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라지만 유럽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기술적 깊이도 얕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금속 가공 기술에서는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단층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금속공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구식 풀무와 대장간, 그리고 온갖 크기의 망치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21세기의 공방이라기보다는 중세시대의 대장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장인 이영수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손은 수십 년간 망치를 쥐어온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굵고 거친 손가락, 그리고 화상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왜 기계로 만들 수 없는지, 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지 말이에요. 이영수 씨는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일반 철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크롬과 니켈이 합금되어 있어서 부식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가공이 극도로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요강처럼 깊이가 있고 곡선이 복잡한 형태를 만들려면 금속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형태를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스테인리스는 너무 단단해서 프레스 기계에 넣으면 깨지거나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금속 가공에서는 원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금속판을 눌러 찍어내죠. 하지만 스테인리스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가공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독일에서도 스테인리스 가공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뭔가 과장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현대의 공작 기계라면 어떤 금속이든 가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이영수 씨가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의 평평한 스테인리스 판에서 시작해서 요강을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시연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몇 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가 꺼낸 스테인리스 판을 보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두께가 무려 3mm나 되더군요. 일반적인 금속 공예에서 쓰는 판재보다 3배는 두꺼운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두꺼운 판을 쓰느냐고 물어보니 얇은 판으로는 요강의 깊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망치로 두드리면서 서서히 늘려가야 하는데 얇으면 구멍이 뚫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금속 가공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이영수 씨는 화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의 온도가 예사롭지 않더군요. 1200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일반 철을 다룰 때보다 훨씬 높은 온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 공예가 아니라는 것을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영수 씨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치가 예상과 달랐어요. 여러 개의 망치가 있었는데 각각 무게와 형태가 다르더군요. 가장 무거운 건 3kg, 가장 가벼운 건 500g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망치를 쓰느냐고 물어보니 작업 단계마다 다른 힘과 각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망치로 큰 형태를 잡고 점점 가벼운 망치로 세밀한 부분을 다듬어 간다는 거였습니다. 달궈진 스테인리스 판이 화로에서 나왔습니다. 주황빛으로 달아오른 금속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영수 씨는 그 뜨거운 금속을 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쨍. 하지만 금속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스테인리스는 너무 단단해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정한 리듬으로 망치를 내리쳤어요. 쨍, 쨍, 쨍.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인 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평했던 금속판의 중앙 부분이 미세하게 움푹 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나 미미해서 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영수 씨는 계속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금속을 다시 화로에 넣어 달구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때쯤 되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 분명 일반적인 금속 가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3시간째가 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금속판의 중앙이 제법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요강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여전히 묵묵히 망치질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영수 씨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점점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하게 변했어요.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금속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드리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각각의 망치질에는 정확한 힘의 세기와 각도, 그리고 타이밍이 계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잡고 매일 공방에 나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처음에 조소는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중간중간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스테인리스는 일반 철과 달리 기억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힘을 받으면 그 자리가 다른 부위보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힘을 분산시켜가며 작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온도 관리도 극도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뜨거우면 금속이 타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깨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봐도 정확한 온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점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금속공예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이었어요. 단순히 망치로 두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요강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완성까지는 멀어 보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어서야 요강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단계라고 하더군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고 가벼운 망치를 썼어요.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정밀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요강의 내부부터 다듬기 시작했어요. 망치질 하나하나가 마치 조각가의 정으로 대리석을 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정확성이었어요. 매번 망치가 내려앉는 자리가 정확히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제어하는 것처럼 일정했어요. 저는 자로 재어봤는데 정말로 2mm 간격으로 정확하게 망치질을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며칠을 더 작업한 끝에 드디어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완벽한 형태였거든요. 표면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어떤 이음새나 흠집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영수 씨가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요강에 물을 가득 채우고 기울여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물이 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미세한 틈이나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요강을 완전히 뒤집어도 물 한 방울 새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방울도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여러 각도로 기울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수 씨가 완성된 요강을 다시 화로 위에 올려놓더군요. 그리고는 1000도가 넘는 불에 달구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이미 완성된 작품을 왜 불에 넣느냐고요. 변형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이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라고요. 스테인리스 요강의 진가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요강이 빨갛게 달아오르자 이영수 씨는 갑자기 얼음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달아오른 요강에 얼음물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금속이 깨지거나 변형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에서 배운 금속학 이론으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요강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표면이 더욱 매끈해지고 광택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물리학 법칙에 맞지 않았거든요. 금속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 당연히 변형되거나 손상을 입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다니요. 이영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요강이 완성되려면 이런 극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요. 온도 충격을 견뎌내야만 진짜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금속 공예 지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영수 씨가 보여준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강이 아니라 인류의 금속 가공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영수 씨는 작업을 마친 후 저를 작은 차 한 잔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같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가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깨끗한 위생용품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특히 아픈 가족이 있는 집에서는 요강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때 요강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요강은 금세 녹이 슬거나 냄새가 배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씨의 아버지가 스테인리스로 요강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가공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모든 걸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영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건 20대가 되어서였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망치도 제대로 들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첫 작품을 완성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연습해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속의 온도를 손끝으로 느끼고 망치의 무게 중심을 몸으로 기억하고 소리만 들어도 금속의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계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로봇이라도 금속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오직 인간의 감각과 경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강은 단순한 위생용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물건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강을 그저 낡은 물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영수 씨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완전히 익힌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영수 씨와 그의 아들 단 2명뿐이라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 개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재료비까지 합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인들이 포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영수 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이 사라지면 정말로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라도 전수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예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요.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손끝의 기술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영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가르쳐줄 생각이 있느냐고요. 이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국적은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최소 10년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10시간씩 연습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10년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는데 걸린 시간보다 길잖아요. 그것도 매일 10시간씩이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도 느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영수 씨가 마지막 테스트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요강을 다시 화로에 넣고 달구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완성품을 왜 또 불에 넣는 거냐고요. 이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진짜 스테인리스 요강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야 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극한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강이 빨갛게 달아오르자 이영수 씨는 준비해둔 얼음물을 단숨에 부어버렸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어떤 금속이라도 견뎌낼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분명 깨지거나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가 거치고 나자 요강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표면이 더욱 매끄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독일의 최고급 강철도 버티지 못할 테스트였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만든 요강이 이를 견뎌낸다니요. 이영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요강이 완성되려면 이런 극한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요. 망치질을 통해 금속의 분자 구조 자체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테인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였어요.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하며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금속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공 기술이 아니라 금속의 본질을 바꾸는 연금술 같은 기술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금속학 지식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영수 씨가 보여준 기술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어제 본 게 정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영수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와는 다른 요강을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크기의 요강이었는데 역시나 완벽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그 요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현미경까지 가져와서 표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망치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만 번의 망치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끄러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로 연마한 것보다도 더 완벽했어요. 이영수 씨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망치질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망치가 아니라 특별한 도구를 쓴다고 했어요. 대나무로 만든 망치였습니다. 대나무 망치로 수천 번 더 두드려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금속의 대나무라니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효과가 있더군요. 대나무는 금속보다 부드럽지만 탄성이 뛰어나서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진동이 금속 표면의 불균형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경이로워졌습니다. 이건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경험과 직감,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수 씨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과거에 일본의 유명한 도검 제작자가 이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연습해도 기본 기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해요.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주선 부품 제작에 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역시 전수받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도 포기한 기술을 이영수 씨는 평생에 걸쳐 익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기술을 돈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했어도 가족의 위생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깨끗함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닌 손으로만 이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기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보존되어야 할 인류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인 무시와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저는 독일로 돌아간 후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수 씨가 보여준 기술을 유럽 학계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증거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영수 씨의 아들 이현수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현수 씨는 아버지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요강 제작에는 총 27가지의 서로 다른 망치 기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각각의 기법마다 다른 힘의 세기와 각도, 그리고 리듬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금속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망치 소리만 들어도 금속의 온도와 경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금속의 색깔 변화로 분자 구조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이건 현대 금속학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과학적 측정 장비 없이도 금속의 미시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니요. 귀국 후 저는 유럽 금속공예학회에서 특별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스테인리스 요강 기술에 대해 알리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 학회장은 만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프랑스 교수가 질문했어요. 결국은 요강 아닌가요? 왜 이렇게 과장해서 발표하는 거냐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방금 금속공예의 진정한 정의를 다시 봤다고 했어요. 이건 인간 정신의 기록이라고 외쳤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클라우스 바그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인류의 기술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귀중해지는 손끝의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장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유럽의 어떤 장인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독일 교수가 질문했어요. 정말로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최소 10년은 각오해야 한다고요. 그것도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유럽 각국에서 한국의 스테인리스 요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 요청이 들어왔고 학술지에도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테인리스 요강 기술을 연구하면서 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기술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 기술의 가치를 판단했죠. 하지만 진정한 기술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영수 씨 부자가 지키고 있는 기술은 단순히 요강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조상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하는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미넨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금속공예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였어요. 그 중심에는 이영수 씨가 만든 스테인리스 요강이 있었습니다. 전시 개막일 수많은 유럽 언론들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요강 전시라는 게 화제가 되어서였겠지만 실제로 보고 나서는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게 손으로만 만들어진 거냐고요? 기계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오직 망치와 인간의 손끝으로만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금속공예 전문가는 직접 요강을 만져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런 매끄러운 표면은 최첨단 공작 기계로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국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이 기술을 자국에서도 전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 순회 전시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무시했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전시 마지막 날, 이영수 씨 부자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전시장에 들어선 이영수 씨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요강이 유럽 최고의 박물관에서 예술품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영수 씨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어요. 유럽의 권위 있는 큐레이터가 한국 장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기술과 정신 앞에서는 국적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 장인 기술, 세계가 못 만든 요강에 담기다. 틀조차 만들 수 없는 금속을 다스린 유일한 두 사람. 이런 제목들로 보도되었어요. 저는 그 모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지금 저는 이영수 씨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직접 그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말이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강을 하찮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이 무시한 그릇에 수십 년의 혼과 집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국력은 바로 이런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이영수 씨 부자는 그 작은 공방에서 묵묵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모르든 상관없이 조상들의 기술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가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요. 기계가 만들 수 없는 것, 오직 인간의 손끝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말이에요.